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미국발 경제 걱정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무역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걸 걱정해야 하고요. 무역도 흔들어대고 있지만 통상 또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길목에 한국은 더 고초를 겪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도 있고 반격 수단도 여지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보다는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겔 계수,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쓰는 돈 중에 먹느라 쓰는 돈을 말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엔겔 계수를 추정해봤더니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많이 먹는 건 아닐 테고요.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먹는 데 쓰는 돈이 비중이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물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도미노 시간엔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까지 번진 GM 사태 본질과 해결 방법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우리 경제가 미국발 먹구름의 그림자로 어둡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원칙이긴 한데요. 이게 여태까지 미국을 포함한 특히 미국이 주도한 국제 무역 질서와는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이런 곳에서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트리플 악재, 원래는 고금리, 고유가,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트리플 악재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압력에 GM 철수 얘기까지 있고요. 물가도 받쳐주지 않고 체감 경기는 계속 어렵습니다. 3%대 경제 성장률로 박수를 받았지만 올해 어떻게 될까요? 또 대외 악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3% 성장을 그나마 좀 정부는 경제 성적표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발 악재가 계속 덮쳐오고 있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유독 한국만 좀 손해를 본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작년에 3% 성장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반도체가 올해도 계속이 될 것인가가 조금 의문인데다가 네. 지금 뭐 통상 압력에 또 금년에 또 금리 인상이 또 예상되어 있고 거기다가 GM이 군산 공장에서 일단 5월 말까지 폐쇄를 하겠다고 하고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미국의 어떤 조치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GM 철수가 지금 큰 우려면서도 통상 앞서 말한 무역 문제 그리고 금리 인상 다 겹쳐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금융시장에 한번 큰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네. 3번이냐 4번이냐였었거든요. 네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네. 근데 금년에 초에 들어와서 벌써 4번이냐 5번이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이 금리를. 점도표 나왔던 것보다도 더 지금 속도가 네. 빨라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사실은 뭐 복잡하지만 저는 미국의 그 과다 유동성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과열이 네.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서둘러 금리를 올려야만 이런 과열, 특히 인플레를 사전에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년에는 몰라도 4번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 같고 또 그것도 연말 쪽으로가 아니라 앞서서 땡겨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큰 근거 중에 하나였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수준으로 보면 사실 물가를 봐서 금리가 결정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봐도 올리기가 애매한 데다가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제 한은 총재께서 3월, 4월에 이제 새로 이제 부임이
되니까 네. 일단 그분을 이제 새로 누가 오시느냐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물가가 뭐 지금 2%까지 위협을 주진 않아요. 물론 품목별로는 굉장히 지금 가파른 맞습니다. 게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뭐 물가가 그렇게 우려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저는 버틸 것 같고요. 네. 미국이 3월 달에 올리면 네. 4월, 5월에 가서 우리도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국은 금리를 동결이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금리 역전 사례가 있었나요? 그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뭐 있어도 0.25% 이렇게 아주 근소한 격차니까 네. 그것은 뭐 크게 경제의 어떤 그런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데 한국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3번, 4번 올리는데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안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 네네. 조만간 금리를 올리기는 올려야겠지만 저는 일시적으로는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0.25% 정도의 그 어떤 역전 가지고 뭐 한국 경제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금리 역전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국내 상황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좀 버티기를 하는 이유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통상 부분을 들여다보면 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 스타일이라는 말답게 지금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에 이어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랑 또 비교해 보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3번째 철강 수출국이더라고요. 미국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것이 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저는 뭐 의도적으로 무슨 뭐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문제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국가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미 작년 4월에 철강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 적자는 이것은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고 이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작년 4월에 그런 명령이 있었어도 뭐 설마 그러겠냐 하고는 뭐 이러왔는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당한 셈인데 저는 철강 그다음에 전자제품 쪽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네.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미국은 뭐 국가 안보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저희도 말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드러났는가라는 좀 문제가 있는데 안보와 경제를 엮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묶여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무역 확장법이라고 1962년도에 마련된 그 무역 확장법 232조 B항 하단에 경제적으로 고용이 늘거나 경제적으로 실업이 늘거나 해서 경제가 어려우면 그 부분조차도 국가 안보로 규정을 하겠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철강이 부분이 됐든 전자 부분이 됐든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것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미 50여 년 전에 이미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부들이 그걸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해 와서 그렇지 트럼프는 그걸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통상 문제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아주 투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말처럼 이 1962년 무역 확장법을 근거로 하는 게 그간에는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그런 태도에서 임한다라는 건데 한국 정부는 일단 개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좀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역시 대응 공세로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펼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이 WTO에 대한 다자간 질서 자체를 좀 지금 약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WTO는 출범서부터 미국은 WTO 같은 국제무역 질서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이 되면 좋은 것이고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무시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에 제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눈썹도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WTO 승소는 저는 카드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하자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제품의 수출을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어떤 그런 고부가가치 고기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이 우리 아니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WTO를 법정에 비유하자면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국가 안보 네네. 차원에서 보탬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국제기구의 결정도 무시하는 경향이 지난 한 200년 동안 있어 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환경 부분도 WTO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네. 단순한 생각인 거죠. 예, 참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전문가들의 경고를 좀 더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GM 공장 철수는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습니다. 뭐 설 민심을 여쭤봤더니 다들 이 GM 공장, 군산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GM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 문제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네.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네. GM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노조가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네. 자꾸 GM의 어떤 그런 비리, GM의 어떤 그런 꼬투리를 태도. 잡아봤자 네. 저는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고 네.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자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뭐 여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위원 같은 분들이 지적한 이 생산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제조업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문제인데 생산성 제고 사실 쉬운 개혁 방안, 그러니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네. 내가 생산성을 높이고 내가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내 공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절박감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첫째로.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업이 어떤 자구 노력,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3자가 어울려져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에서 보면 정부는 GM 욕하고요. 네. 또 GM은 근로자 탓하고요. 네. 근로자는 또 GM 탓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싸워버리면 네. 저는 그 GM 공장이 고용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어떤 직간접 고용인들이 결국은 철수하고 결국은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안을 정말 저는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해법의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또 이어지는 여러 인터뷰 경제 도민의 시간에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경제 이야기,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주제어, 제시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사전 정의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는 전 세계에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두 번째 인터뷰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엥겔계수입니다. 엥겔지수랑은 무슨 차이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은 있을 겁니다. 엥겔지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잠깐 나왔었죠. 비슷한데요. 가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주로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생활 필수품이어서요. 소득이 많든 적든 항상 소비해야 됩니다. 이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 즉 먹어야 되는 부분에 돈을 많이 쓰게 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엥겔지수가 20% 이하면 상류층, 즉 벌어들이는 돈의 20% 이하만 먹는 것에 쓴다라고 하면 상류층으로 보고요. 30에서 50%는 하위, 50% 이상은 극빈생활층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엥겔지수는 어떤 편인가요? 지금 발표 결과 2000년 이후로 최고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07초입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구직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구직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네요.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실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이 3.1개월로 나타났는데 전년이 3개월이었으니까 0.1개월 늘었습니다.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가장 길었는데요. 다른 연령대의 평균 구직 기간도 전년보다 0.1에서 0.3개월 정도 늘었는데 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건 20대가 유일했습니다. 그 20대의 평균 구직 기간은 2002년에 3개월을 기록한 뒤에 줄곧 3개월을 밑돌았는데 그러다 2016년에 이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이 평균 구직 기간이 14년 만에 3개월로 올라섰고요. 네. 고용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1년 만에 다시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특히 대학 졸업생이 몰려있는 20대 후반의 평균 구직 기간은 3.4개월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길 수도 있을 겁니다. 고용 여건을 그 원인으로 꼽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제도 등이 선진국보다는 좀 빈약해서 상대적으로 네. 구직 기간이 짧습니다. 네.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구직 기간이 사상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건 그만큼 이 청년 고용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업자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원이 여전히 좀 빈약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은 2014년 기준으로 10.1%에 그쳐서 이 주요 7개국 평균인 25.2%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좀 올릴 계획인데요. 네. 실업급여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안전망이 사실 얕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3.4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그만큼 고통스러운 부분이겠죠. 전북 지역 취업자를 알아봤는데 2만 명이 줄었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을 보니까 2017년 전북의 취업자 수가 2016년보다 19,700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2016년에는 취업자 수가 18,000명 늘었었는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네. 전북의 취업자 수 감소는 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작년 7월에 문을 닫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한국 GM이 계획대로 오는 5월에 군산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면 이 전북의 고용 시장이 더 큰 충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군산에 닥친 먹구름이 정말 너무나 더 짙고 어두워 보이는데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부진으로 전북 외에도 관련 산업이 들어선 지역의 경제 지표가 좀 전반적으로 나빴는데 네. 부산과 울산, 경남의 광공업 생산이 2016년보다 각각 6.1%와 3.9%, 1.1%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와 석유 정제품 또 화학 제품의 생산이 늘면서 이 해당 지역의 지표는 좋았는데요. 이 반도체, 석유 정제, 화학 제품의 호조로 충남과 충북 광공업 생산이 각각 11.8%와 4%가 늘었습니다. 네. 이들 제품은 수출 실적도 좋아서 이 경기와 충북이 각각 26.7%와 25%의 신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6.4%가 줄었는데요. 의류와 가방, 신발 같은 이 중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제품의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부동산 눈치 보면서 좀 부동산 잠김 현상도 있었다고 했지만 또 정반대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강남 4구는 좀 늘어났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7만 354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늘었습니다. 5년 평균치보다도 23%가 늘어난 건데요. 특히 수도권의 거래량 증가율이 43%로 웃돌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63.9%나 급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재건축 시장 과열 등의 여파로 투기 수요가 몰렸던 강남에서는 72.6%나 늘었고 이 강남 4구로 더 좁혀보면 증가율이 103%에 달했습니다. 네. 지방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세종의 1월 거래량이 178.9%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급증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금 강남권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좀 먹혔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4월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 다주택자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주택 매매 시 잔금 지불이나 등기 이전 등의 절차가 2달 정도 좀 걸린다는 것 좀 감안했을 때 오는 4월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미리미리 다주택 매각에 좀 나선 것으로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의 혼돈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 예금 규모도 좀 감소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잔액이 700억 8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7억 1천만 달러 1% 정도 줄었습니다. 달러화 예금은 작년 9월 말 이후에 3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번에 넉 달 만에 이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달러화 예금은 이 달러화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큰 폭으로 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소 좀 주춤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금 주체별로 보면 개인의 달러화 예금은 4개월 연속 좀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넉 달 새이 38%나 늘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전북 지역 취업자 수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한국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면 이 지역에서만 추가로 10,000명 정도의 실업자가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정부가 좀 GM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 취업 한파 충격을 겪었는데 또다시 겪지 않도록 안전망도 좀 제대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저도 오랜만에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에른스트 엥겔. 200년 전에 태어난 독일의 통계학자인데요. 그 이름은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바로 엥겔 계수 때문입니다. 엥겔 지수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흔히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쓰는 농담 같죠. 야, 엥겔 지수가 너무 높아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이 개념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함께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해봤더니 엥겔 계수가 IMF 여파 직후인 2000년 이후 최대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물가만 유독 서민을 괴롭히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현재 경제 상황을 둘러싼 여러 배경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야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엥겔 계수가 정확히 뭔가요? 네,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는 엥겔 계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많이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서 별로 여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최근에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엥겔 계수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만든 지수인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총 지출 중에서 식료품의 지출 비중이 몇 %인가 하는 것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또 외식비가 밖에서 많이 사 먹으면서 네. 여기에다가 식료품 지출 외에도 외식비라든지 주류 지출 이런 것도 포함시켜가지고 네. 지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대개 저소득층은 엥겔 계수가 높다 이렇게 소득에서 네.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고 네. 고소득층은 낮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표를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네. 매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엥겔 계수는 쓰는 돈 중에서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그게 많을수록은 좀 가난하고 어렵고 그게 적을수록 좀 부유하다 이런 기준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먹거리에 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비교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엥겔 계수가 높은 것은 식료품 가격이 높아져도 네.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소득이 낮아져가지고 총지출이 줄어들어도 네. 엥겔 계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엥겔 계수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보도된 게 2000년 이후에 17년 만에 엥겔 계수가 최고치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다 약간 걱정스러운데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은행에서 정식적으로 작년에 국민소득 계정 통계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아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네네. 1분기에서 작년 3분기까지의
가계 그 동향을 보니까 음식료품의 그 지출이 총 지출을 차지하는 비중에서 한 13.8%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수치는 그 2000년에 13.9% 이후에 네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어떤 집에서 한 달에 나가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먹는 돈이 13만 8천 원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보다요. 뭐 전국민 통계치라 사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걸까요? 많은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우선 이제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네요. 네. 소득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그 식료품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데 쓸 돈이 이제 없다는 거죠. 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실질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고. 네. 또 경기 침체로 우리 소득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식료품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별로 안 올랐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니까 네. 해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결계수가 올라갔다라는 것만으로 상당히 들여다볼 게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교수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요즘 이 가계대출 문제가 지금 여러 국제 기구들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가계대출 상황을 이자나 다른 지출을 하느라 소득이 줄어들어서 다른 건 쓰지 못하고 뭐 이를테면 먹는 것에만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건가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가계 부채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이자 내느라고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상황들이 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봤던 부분하고는 다르다라는 양상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물가 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부 발표 물가는 안정적이거든요. 뭐 수백 가지 물품을 조사한 평균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도 지금 논리적으로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식품을 비롯한 여러 생활 물가를 봤더니 높아요. 그래서 정부도 좀 이거 제대로 좀 와닿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1.9%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연결계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체감 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체감 물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식료품 가격의 그 물가의 상승률을 보면은 네네. 작년에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 올랐지만은 네네. 식료품 가격은 3.7%가 작년에 올랐고요. 네. 또 그중에서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의 네. 상승률은 4.2%로 이렇게 높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생활 필수품 가격의 상승률인 생활 물가 이런 보조 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니까 네. 좀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가 체감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좀 새로운 지표를 우리가 체감 물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어떤 부분에 고통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공감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도 자료 필요하다. 교수님의 지적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뭐 내수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내구재 소비 같은 것들은 없고 지금 앞서 연결계수 나온 것도 결국은 필수적인 것만 지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는 상당히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청년 실업 굉장히 늘어나 있고요. 또 고령화 때문에 이제 노후 소득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이제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지출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네.
엔겔 계수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노후소득을 좀 만들어주도록 연금 체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살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출이 늘어나서 엔겔 계수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이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필수적으로 먹고 사는 데만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게 경제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돈맥 경화라고 하죠. 돈이 도는 것이 국가 경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 이야기 김정식 교수님 모셔서 듣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역 환경, 대외 환경도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신세돈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 성장률을 넘기면서 지금 좀 박수를 쳤는데 올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뭐 세탁기 이런 거 수출이, 대미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황에서 내수는 굉장히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후소득 불안 때문에 소비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 기업 투자 늘어나지 않아서 일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가지고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다행히 수출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3% 성장을 했습니다. 3%의 성장을.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수출 전망이 좀 어두우니까 3%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을 좀 독려한다, 수출을 좀 중요시 여기는 이런 그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인 경제의 덩치, 규모, 건강성 이런 부분을 키움에 있어서 수출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앞서 저희가 엔겔 계수 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미국발 트리플 악재 얘기도 하면서 하는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저런 얘기가 내 삶에, 또 내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주나라고 하실 텐데요. 경제 도미노 시간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콕 짚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시고 GM 철수설 관련된 얘기들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GM 군산 공장 폐쇄 지금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졌고요. 설 민심에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폐쇄 시점도 너무나 지금 앞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 이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하고요. 철수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저는 깨끗하게 정리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미 이제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되돌리기 어렵다 보시는군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한국 GM의 이제 모기업이죠. 미국 GM의 상황을 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 GM은 이미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러니까는 2007년도 같은 경우 390억 달러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의 문제를 노출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134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 자금 투입돼가지고 겨우 이제 뭐 회생시켰죠. 근데 그 회생이라는 것이 거의 재무구조 개선, 부실자산 매각이라든가 뭐 대형차 라인업 축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축소를 통해 가지고 2010년 말에 이제 재상장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개선시키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그보저로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육이 정체되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판매량의 이제 그러니까 이 증가가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2013년도부터
사실 생산 규모 축소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GM 사실 우리가 네. 지난해 유럽 철수라든가 호주 철수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폐쇄가 네. 이미 2013년 말에 다 결정됐던 것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지난해 다 이제 정리가 된 것뿐이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2014년도에 지금 현 회장인 메리 바라 회장이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메리 바라 회장이 상품 개발 이 전문가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GM의 입장은 결국 뭐냐면은 기존 사업들, 기존 네. 전통적인 그러니까 완성차 판매 사업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접겠다. 네. 이제 미래 신기술과 관련되어진 분야들,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 네. 그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가 가겠다고 이미 밝히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가시적인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나올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이제 그러니까 완성차 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이 커다란 시장만을 놔두고 네. 여기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구조조정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확보한 비용과 자산을 가지고 신기술 분야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네. 이 미국 GM이 밝힌 바예요. 경영 계획입니다. 결국 미국 본사 GM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GM이 전체 글로벌 차원에서 경영을 하면서 한국 GM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GM의 이제 철수 결정 가능성은 저는 네. 호주 GM 철수하고 그다음에 인도 GM 철수를 보면 방향이 보인다고 보는데요. 네네. 양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판매 정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의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호주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그 홀든이라고 해가지고 한 70년 역사가 된 게 있어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쟁력 때문에 결국은 철수를 했고 네.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판매량도 안 증가하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네네. GM만 정리한 게 아니라 포드도 철수하고 도요타도 다 철수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네네. 한 20년 진출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1%도 못 넘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내수 판매는 중단하고 해외 수출만 이제 그러니까 한 생산 거점을 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거기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네. 철수를 했으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GM이 네. 존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물어보면 답이 보인다 이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GM은 이미 2014년도부터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는데 우리가 그걸 그동안 방치한 거죠. 예. 이게 예정된 것인데 사실은요. 예, 터지려고 하는 폭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왜 사실은 이 GM 얘기를 저희도 몇 개월 전에 혹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딱히 이렇게 지금의 어떤 이런 글로벌한 상황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얘기 지적을 해드린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얘기되어 있고요. 지금 사는이 왜 들여다보지 않았나 회계장부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감정적 대응도 있는데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신세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적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는데 이게 정부 돈을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거버먼트 모터스 자꾸 이렇게 부르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거버먼트 모터스는 저기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할 때도 나왔던 얘기였어요. 네네. 2008년에.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신세돈 교수님이 앞에 저도 이제 방송을 들었는데 3자가 노력해서 생산성을 개선을 한다. 네. 저는 이미 이건 지났다고 봅니다. 기회가 이건 이제 지났다고 보는데 미국 GM의 지금 목표를 생각하면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유상증자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추가 자본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네. 근데 이게 수익성과 성장성이 보이면은 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네네. 안 하고 정부한테 돈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자본이 잠식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가로 한 5,100억을 처음에 이제 얘기는 확보가 되게 되면은 네. 잠식당한 자본금이 그래 거의 회복이 되어져요. 네네. 그럼 이제 근데 미국이 GM의 목표는 뭐냐면 완전 철수 전까지 최대한 저는 자금 회수하는 게 목표라고 봐요. 네. 세제 혜택이라는 것도 자금 회수 차원 속에서 결국 법인세 덜 내게 되면은 그만큼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돈들이 많은 거니까요. 네네. 그 GM의 지금 정부에 대한 으름장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가지고 자금 회수에 이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저런 걸 이걸 봐요. 네, 결국 철수 과정의 일부로서의 자금 조달 요청이지 이게 뭐 회생 쪽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은행이 왜 이걸 못했냐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두 차례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협약의 법적 강제성이 확보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거기 파견된 사람들이라든가 산업은행의 개인적인 도덕적 해이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 부분의 법적 강제성이 확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도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줬었어요. 네. 그리고 GM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네. 말로는요. 네. 근데 이게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철수했을 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한 거예요. 호주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지금 이게 GM의 지금 목표는 지금 오늘 이제 1조까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부채를 그러니까 출자전을 했을 경우에는 네네. 이건 해소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팔고 갈 수 있는 거죠. 팔고 가게 되면 그건 해소할 수 있는 돈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GM이 그러니까 자본 구조가 이게 개선되게 되면은 네. 더 매각하기가 쉬워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GM의 목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요. 네. GM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일자리도 보존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네네.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없다면은 네. 이건 지금 우리가 너무 늦게 지금 우리가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쓰나미가 맞습니다. 이미 우리를 덮쳐왔는데 네. 지금 여기서 다시 쓰나미를 절로 다시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교수님 지금 어쨌든 이 팔리지 않는 회사를 팔릴 수준으로 개선시켜 놓고 팔고 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부와의 협상도 지금 그렇다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또 지금 일자리 문제도 사실 걸려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협상 혹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네. 저는 GM의 스케줄이 있다 이거예요. 네네. GM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GM이 생산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철수를 한 게 아니에요. 네네. 판매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철수를 한 거예요. 생산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도 철수하면서 같이 예고됐던 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산 판매량이 늘지 않았을 경우에도 네. 계속해서 GM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GM은 그러니까 GM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 상황에 따라서 결국 판단을 할 것인데 문제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사업에서는 가능한 한 기존 사업도 당분간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존 사업에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뽑아내고 자금도 회수하는 이런 노력을 할 거라고요. 네.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신사업에다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겠느냐 아니면 당장 철수하는 것을 이제 감내할 거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네네. 그러니까 GM의 스케줄은 어차피 기존 완성차 사업은 다 정리 지금 수순으로 이미 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한국에서 생산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도 같은 데보다 인건비에서 있겠어요? 지금 군산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가 유럽에 사실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철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생산해도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도 이제 판매량이 나빠질 건데 무슨 생산량을 여기다 할당해준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예. 판매가 안 돼주고 안 됐는데요. 예, 참 교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인데 해법이라기보다는 이 GM의 스케줄을 좀 더 정확히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055님, GM 사태 근로자의 생산성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 방금 최백은 교수님과도 얘기했지만은 이 GM의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참 걱정이네요. 엔겔계수 수치가 높다는 분이 문자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또 힘들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응원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요. 김혜민 PD가 대체할 겁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